우리배 100척으로 외선 500척을 격파한 바가 있습니다.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건 바로 장영실의 아버지는요, 한국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몇 살에 어디서 사망했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참 미스테리입니다. 이때가 1930년대입니다. 21세기가 아니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인 행보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의 모든 알고 싶은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RGO의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날이 따뜻해지는 요맘때쯤 물로켓 발사 실험 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왜 우리는 물로켓이라든지 글라이더 발사라든지 그런 실험을 많이 했을까요? 바로 4월 21일 과학의 날을 기념해서랍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와와와.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을 과학의 달로 삼아서 여러 과학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과학 실험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국민학교, 초등학교, 소학교라고 하는 게 어딥니까? 직접 마련한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갖춘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4번째 발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주항공청에선 누리호의 뒤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 사업 계획을 바꿔가지고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일론 머스크 같이요. 머나먼 옛날부터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오르기까지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지 과학의 달을 맞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반도에서 과학의 시작은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다. 이거는 솔직히 정의가 내리기가 쉽지가 않죠. 인간의 삶이 발달하면서부터 과학도 같이 발달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남아있는 과학의 기록이나 유물은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려 때 김부식이 12세기에 완성한 삼국사기라든지 13세기에 일연이 만든 삼국유사 속에는요, 과학기술의 내용을 전하는 내용이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삼국시대에는 천문 기록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죠. 과학기술보다는 자연현상에 초점을 둔 기록들이 남아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유적 중 하나가 바로 신라시대 때 지어진, 많은 분들이 수학여행 가시면 꼭 가시는 첨성대입니다. 올라가시면 불법이에요, 여러분. 첨성대는 천문 관측 시설로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 하나죠. 첨성대의 모양이라든지 쓰여진 돌의 개수는 1년을 의미하는 등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왜 자연현상, 별 등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국가의 길흉을 점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별이 나타내는 현상을 관찰하기도 했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역법, 천체의 주기적인 현상을 관측해서 시간 단위를 정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주에 첨성대가 세워진 거는 632년에서 647년 사이인데요. 그 전후에는 신라시대 천문학이 발달된 모습이 단편적이지만 기록에 남아있긴 하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들어서는 지리학이 대표 과학 분야였다고 하는데요. 하늘의 별들이 만드는 무늬를 읽어가지고 그 뜻을 파악하려고 했던 천문학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지리학은 사람이 살고 있거나 또 묻혀있는 땅의 모양을 읽어가지고 인간에 대한 뜻을 읽으려고 했던 점에서 당대 대표적인 과학 분야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고려 고종 때는 금속 활자로 상정 고금 예문을 인쇄했는데요. 이때가 1234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금속 활자로 만들어진 게 맞다고 하면은 서양에서 금속 활자가 사용된 것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선 겁니다. 물론 상정 고금 예문은 지금까지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377년에 간행된 직지심체 요절이 프랑스 파리에서 발견되어가지고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받고는 있죠. 고려시대 당시 과학기술의 발달은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했습니다. 고려 말의 최무선은 화약 제조법을 발전시켜가지고 새로 설치된 화통도감에서 화약과 화포를 제작했죠. 최무선은 이 화포를 이용해 진포 대첩, 지금의 군산 앞바다에서 우리배 100척으로 외선 500척을 격파한 바가 있습니다.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건 바로 화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들어서는 과학은 그 빛을 더 발하게 됩니다. 세종대왕의 노력과 지원 덕분에 조선시대의 천문학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그 기록은 세종실록에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시절을 대표하는 과학자가 한 명 있죠. 바로 장영실입니다. 장영실은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과학자이자 발명가로 세종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과학기술 업적을 남긴 인물이죠.
신분이 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용이 되어가지고 조선시대 과학기술을 혁신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영실의 출생과 생년, 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기록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노비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세종실록 등 기록에 따르면 장영실의 어머니는 지금 현재 부산이죠. 동래부의 기생이었고 관기였고, 장영실의 아버지는요, 한국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나라 중국이죠. 소주 항주 지방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천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엄마의 신분을 따랐거든요. 아버지가 사대부라고 하더라도 엄마가 노비면은 아들은 노비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동래부의 관기였기 때문에 장영실은 천민 식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이 인정받아가지고 인재로 발탁이 된 거죠. 이런 세종의 안목 덕분에 조선시대의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장영실의 주요 업적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여러 가지 천문학 기구를 제작한 기록이 있습니다. 1433년 장영실은 혼천의라는 천문학 기구를 제작합니다. 혼천이? 혼천이가 뭔가 싶으실 텐데요. 우리가 예전에 썼던 만원짜리, 요즘 쓰십니까, 현찰? 이 만원짜리 혹시 있으시면 한번 꺼내 보십시오. 앞면에는 세종대왕이 있죠. 뒷면에 새겨진 그림이 바로 혼천의입니다. 하늘의 별, 태양, 달, 행성 등의 움직임을 관찰해가지고 천체의 운행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시간을 측정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예측하는 그런 기구죠. 그리고 1434년에는 앙부 1구를 개발합니다. 태양의 위치를 이용해서 낮 시간을 측정하는 조선시대 최초의 해시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양반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도 쉽게 이 해시계를 볼 수 있도록 궁궐뿐만 아니라 도성, 한양이죠. 도성 주요 지역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괜히 성군이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해 물시계인 자격루도 개발을 합니다. 일정량의 물이 채워지면 특정 시간에 뚝 떨어지면서 댕댕 툭툭툭 종과 북이 울리도록 설계한 장치이죠. 그리고 1441년에는 측우기를 개발합니다. 아들인 문종이 고안을 하고 장영실이 제작했다는 발명품이죠.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기구인 측우기는 일정 면적에 내린 비를 모아서 높이를 측정해서 강우량을 계산하는 식이었습니다. 덕분에 농업 생산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줬죠. 그 이외에도 그 시대 처음으로 선보인 여러 가지 발명품을 개발한 장영실은 세종대왕과 함께 조선 초기 과학기술의 발전 토대를 마련한 대표 과학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문기구 제작이 끝난 뒤에 왕이 타고 다니던 가마조 어가가 갑자기 부서지는 사건이 발생을 해서 조정에서는 이거 불경스러운 사건이다 라고 간주하게 되었고, 장영실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하죠. 왜? 이 어가를 장영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화 천문 보시면 다 나오죠. 그 이후 장영실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몇 살에 어디서 사망했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장영실의 삶은 업적만큼이나 신비하기도 하고 불확실한 부분도 많았다는 것이 참 미스테리입니다. 조선시대 최고 과학자로 많은 명예와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지만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또 죽었는지 그것조차도 불확실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과학의 날은 언제부터 등장하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날이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34년 4월 19일로 이 과학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김용관이라는 한 인물로부터 이 행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대중들에게 과학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가지고 과학데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과학데이가 4월 19일인 이유는 이 찰스 다윈의 기를 기념하기 위해서라고도 하죠.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왔던 김용관은 1924년 발명학회를 설립합니다. 이 과학데이도 발명학회에서 개최한 것이죠. 이 과학데이가요, 처음 시행될 때 사람들의 눈길을 엄청 끌었다고 하는데 당시 행사 홍보를 위해 가지고 50여 대의 자동차가 행렬하는 퍼레이드 행사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가 1930년대입니다. 21세기가 아니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경성에 있던 자동차의 10분의 1이 참여할 정도로 대규모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인 행보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김용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잡지 과학조선을 창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발간된 종합과학 잡지 과학조선은 다양한 정보와 논의가 집대성되는 과학기술의 보고 그 자체였다고 하죠.
김영관은 과학을 발전시켜야 근대화를 일으키고 일제로부터 자주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1938년까지 총 5번에 걸쳐 행해진 이 과학대회, 이거는 일제 탄압으로 행사의 지도자인 김영관이 체포가 되면서 더 이상 행사를 계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27년 4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족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매년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정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매달 4월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의 날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물로켓 날리는 거 이외에도 뭘 하려나 싶었는데 요즘에는 인공지능 코딩 대회 같은 것도 한다고 합니다. 교과 수업에 코딩 수업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시대가 변하니까 확실하게 과학에 대한 접근이 달라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1970년대 중화학의 공업화와 함께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조선 등 산업 분야에서 기술 발전을 이루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에는 혁명적인 그것이 만들어졌죠. 바로 정보통신 산업의 대표주자 휴대폰이 등장을 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이동통신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휴대폰이 점차 보급되기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산업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IT 산업도 함께 발전을 했죠.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빨라서 해외 나가면 왜 이렇게 안 터져? 적응이 안 된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982년도에 한국 최초의 네트워크인 코리아넷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걸로 컴퓨터 간의 통신이 최초로 가능해졌다고 하죠. 그리고 1990년대 초에는 상업용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서 민간 기업들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기록하면서 빠른 속도의 인터넷망이 전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20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선 IT 기업이 크게 대두가 되면서 과학기술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1세기로 들어서면서 한국에선 또 다른 도전을 시작을 하죠.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우주 산업이 발전합니다. 2023년 5월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자체 우주 발사체를 보유한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누리호의 4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다가오는 2027년에 예정된 6차 발사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큰 이정표가 될 누리호 발사는 우리나라 발사체 기술을 향상시키고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주도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는 앞으로의 우주 탐사라든지 인공위성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 분야에도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통합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더욱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가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역사는 다양한 도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고대 기초과학부터 현대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끊임없이 혁신과 발전을 이루어내면서 지금의 과학기술 강국의 모습으로 성장해 온 거죠. 여기까지 오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동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 과학기술인이죠. 작년 초등학교 장래희망 1위로 뽑힌 거는 물론 K-팝의 영향이기도 하겠지만 문화예술 스포츠 전문가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장래희망이 뭡니까? 라고 선생님이 질문하시면 장래희망으로 과학자는 반에서 한두 명씩은 꼭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생각보다 꿈이 과학자인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과학이 아이들 관심 속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초등학교에서 과학의 날이라면 한 학급에 한두 명씩 만들어서 제출했던 조립식 과학교재, 혹시 여러분 과학상자 기억하시나요? 비싸서 부모님이 안 사줬다는 이 과학상자. 어린이들에게는 과학기술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미래 엔지니어와 과학자를 양성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줬던 교구인데요. 이 과학상자도 43년 만에 추억 속으로 사라진다고 하죠. 과학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인 과학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앞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길은 멀지만 과학기술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개발에 힘쓸 인재들의 등장으로
한국의 과학기술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